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김민하 평론가 김한 한겨레 신문 기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소식 예고드린 대로 그 몸풀기에 나선 당 대표 소식 이준석 대표 소식이죠. 네, 오늘부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른바 정치 실전에 돌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차도 마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자전거 타고 출근도 하고 글씨체도 알리고 이렇게 해서 약간 몸을 풀었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여의도 정치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만났고요. 방금 이제 들으셨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만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차례로 이제 만났습니다. 재밌는 게 김부겸 국무총리랑 안철수 대표를 빼고 이제 그러면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잖아요. 두 사람을 만날 때는 또 방송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방송하던 추억. 역시 방송인들의 전성시대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방송하면 다음 경로가 좀 고민이 되네요. 다음 경로요? 아직 정치 재개 선언인가요 지금? 아닙니다. 복귀 선언이네요. 출마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너무 옆구리 찌르지 마시고. 제가 일단 지금 이준석 대표 앞에 놓여 있는 첫 번째 과제가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늘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역시 안철수 대표랑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분위기가 어떨 것이냐 이런 건데요. 첫 이제 차를 한번 마셨고 상계동에서 오늘 첫 공식 만남이었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해요. 화기애애했다. 그리고 모두 약간 안 대표나 이 대표 모두 이제 합당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또 이 대표가 그 당선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했던 그 인터넷상에서 쓰이는 밈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들이 합당 과정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지 않게 전쟁 같은 합당이 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합당을 마무리 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안 대표는 제1야당 그리고 더 넓은 범야권이 혁신하고 정권 교체라는 결과를 보여줄 책임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여기도 약간 그 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 합당이 되지 않도록 하자. 좀 적당히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고. 그래요? 안철수 대표는 합당을 하는 과정과 모양새가 뭔가 혁신한 것 같고 변화한 것 같고 이런 모양새가 돼야 된다. 뭔가 크게 바뀌어야 된다. 좀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서로. 그럼 전쟁 같은 합당이네요. 근데 이제 안 대표 아직까지는 그래도 말의 탐색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전에 같은 꿈을 꿨던 시절이 생각난다. 정치를 개혁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자던 그 시절, 그 시절의 성과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때 우리가 동지 아니었냐, 같은 편 아니었냐, 같은 당이었죠. 같은 꿈을 꾸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이제 안 대표에게 하면서 오늘 이제 처음 공식 만남이니까요. 어쨌든 긴 앞으로 협상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말의 전쟁을 좀 예고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합당 과정에서 이제 불거질 쟁점 중에 하나가 당명 문제거든요. 이 당명을 개정하냐 마냐 이런 신경전 없었습니까? 지금 이제 장외에서 그 신경전이 굉장히 뜨겁고 언론들이 그냥 당명 변경 문제를 뽑아 쓰고 있는데 이 당명 변경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원 당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당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했던 당의 의사결정, 합의 이런 것들을 당대표가 내가 책임지게 바꾸자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이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 되자마자 합당하는 과정에서 당명도 바꿀 수 있다 이 얘기를 사실 할 수 있는 지금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는 당연히 합당하면 당명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입장이 뭐냐 이렇게 이제 치고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쪽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정도 선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무선에서 논의해 가겠다. 이런 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당명을 바꾸느냐 마느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큰 폭의 이제 당의 구조를 바꾸느냐 이런 얘기로 이제 보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양쪽의 당이 합당을 할 때 크게 이제 법적으로 정당법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신설합당이냐 흡수합당이냐 결정해야 되는데 신설합당이면 당연히 새로운 당을 두 당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당명과 당원 당규를 다 새로 만드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죠. 그리고 신설합당을 하게 되면 당연히 두 주체가 합당을 하는 거니까 각각의 주체에 또 뭔가의 이제 좀 지분이라든가 이런 게 공평하게 좀 나누는 그런 정치적 작업들이 같이 돼야 되죠. 그런데 흡수합당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에 그냥
국민의당이 들어오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은 배경에 깔려 있는 이런 뭐랄까요 합당 논의의 어떤 쟁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당명이나 이런 것들을 거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명론의 어떤 숨은 그림이랄까? 이것은 당명을 둘러싸고 사실은 이익을 나누고 지분을 나누는 이런 형태로 결국 본론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대표가 되기 전에 윤석 대표가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속값을 후하게 잘 쳐주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거는 이제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비난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 뭐냐면 이때 이 무렵에 국민의당이 전국 이제 253개 지역 위원회 위원장들 공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합당을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분 알박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신도시 땅 투기하는데 막 그 나무 심고 막 그렇죠.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합당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당대당 통합의 합당일 경우에는 중앙당 배분은 어떻게 할 거냐부터 당직 배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럼 공천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다음에 당원들의 뭐 구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 협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국민의 그 힘의 내심 생각은 지금 체급 차이가 너무 나지 않냐. 우리는 100명이고 저쪽은 3명인데. 국회의원 숫자가. 네, 국회의원 숫자가.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당대당 통합을 한다라는 게 사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안철수 개인, 안철수 후보 개인의 어떤 이제 합류가 필요한 거지. 당대당을 통합할 정도의 말하자면 위상과 체급이 우리가 받지 않는다. 이 생각들이 내심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 부분들에서 이제 계속 신경전이 이어질 겁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민의당은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역위원장 공모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 3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당이다. 지역위원장을 공모를 해서 지역위원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당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뭐 알박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 대한 모독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은 이제 고려할 필요는 있겠는데 결국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역위원장 공모를 할 수도 있고 뭐 합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협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합당을 해서 뭔가 범보수 정치, 범보수권의 어떤 정치를 합류하려는 의지가 확실히 있는 거냐를 국민의힘이 계속 확인하고 싶은 그런 과정인 거죠. 알겠습니다. 어째 이준석 대표가 속값 후하게 안 쳐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서로 보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 이철희 정무수석도 만났어요.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앞서 어제 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안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구체화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김부겸 총리랑 뭐 따로 안 만나도 되는데 일부러 일정을 청해서 이제 양쪽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덕담들이 오고 갔고 그 이 대표는 이제 방문해 주셔서 환영하고 감사드린다. 뭐 사적으로 아버님이 김 총리에 대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 총리와 이 대표의 이제 아버지가 대구 경북과 서울대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군요. 이런 인연을 강조하니까 여당 대표가 됐는데 국무총리를 만나서 아버지 친구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좀 이색적인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김 총리는 어쨌든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다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칭하면서 30대 당대표가 된 걸 다시 한번 이제 축하한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열린 자세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열어놓고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이철희 정무수석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난을 받았고요. 뭐 결국 이제 내년 대선에 있어서는 날선말이 오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청와대와 야당도 국민을 위한 선의예산 행동이라는 믿음을 서로 버리지 말자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설협의체는 근데 이게 이준석 대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최고위나 이런 단위에서는 아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얘기 항상 나오다가도 저 야당이 항상 이 상설협의체 부정적이었거든. 그렇죠. 그리고 잘 깨지더라고. 그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과연 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는 게 이 환경적으로 조건을 따졌을 때 가능한 거냐 이게 그리고 실효적으로 될 수 있는 거냐 이게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하려면은 몇 번 못할 것 같고 해도 그 시간조차도 이제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 이걸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덕담이 넘치는 여의도 정가였어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김민하 평론가. 이 대법원장 뉴스의 비밀, 재판의 명수, 거짓의 명수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무슨 비리 백서까지 발간했다. 어제 이렇게 밝히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백서까지 발간했다. 굉장히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백서가 무엇이냐 이게 법치의 몰락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네. 2017년 9월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민의힘이 이제 망라해서 이렇게 백서를 만들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올해 초에 이 판사 탄핵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이 있었죠. 예. 그 이후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1인 시위를 또 계속 해왔는데 예. 지난 3월 달에 백서 발간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이 백서를 만들겠다면서 집필을 추진해 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결과물이 어제 나온 거고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실을 다 밝혔던 겁니다. 백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코드 인사와 관련된 어떤 코드 문제들. 인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법 연구회 등의 특정 인맥을 중심으로 한 친정권 코드 인사가 이 김명수 사법부에서 굉장히 이제 굉장히 많아졌다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코드 판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이 정권의 어떤 철학이나 그런 어떤 방향, 이 유리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눈치 봐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인데 네. 가령 정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통보 조치 이제 박근혜 정권 때 했던 거 이게 위법하다라는 판결. 네.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 기간 동안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한 거. 예. 그리고 그 외에 뭐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판결들을 문제를 삼고 있고요. 판결을 문제 삼고. 세 번째로는 앞서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국면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이제 반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임성근 부장판사가 밝혔는데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건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죠. 그랬죠. 근데 녹취가 공개되고 나니까 하루 만에 기억이 불분명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네. 그러면 이전에 그게 이제 거짓말 아니었냐 이 얘기인 건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발간 기자회견에서 법관 탄핵 관련해서도 뭔가 여당이나 정권하고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고 언젠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살벌한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뭐 이건 큰 문제인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고 이게 사법농단의 사태를 딛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건데 네.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 얘기는 그 사법농단에 준하는 어떤 행위가 있었을 거다 김명수 코트에서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코드 인사, 코드 판결, 뭐 거짓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말하자면 기획된 것이다. 어떤 흐름이 있다. 이러면 반드시 이제 말하자면 누군가의 개입이나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그게 있는 거 아니냐? 아직 증거는 없지만 이 얘기를 결국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정치의 지금 이 4년 이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4년 내내 일관된 전략이 니나 나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 문재인 정권 뭐 달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전략을 계속 쓰고 있는데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이제 여기도 가는 거죠. 예,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프레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의혹이 나왔어요. 최근에 한진 법무팀 여기서 그 대법원장 공간에 가가지고 만찬을 했다. 이걸 둘러싼 의혹이네요. 이게 2018년 초에 평일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이 서울의 한남동에 있는 대법원장 공간 1층에 공식 만찬장에서 네.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이자 지금 이제 한진의 법무팀에 소속돼 있는 강모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 한진 법무팀 10여 명이 만찬을 열고 여기서 이제 식사를 했다라는 건데요. 네. 공간에 채용되어 있는 요리사가 스페인식 돼지고기 요리 그리고 와인 뭐 이런 음식들을 내놨다고 합니다. 맛있었겠죠? 예, 좋은 요리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뭐 궁금한데 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은 이 자리에 김명수 대법원장 참석은 확인이 안 됐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배우자는 참석한 걸로 확인했다. 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시점이 2017년 12월 말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직후였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더더욱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참 기묘한 일이에요. 네. 법무법인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대법원장 공간에서 만찬을 여기에 했냐. 키워드는 대법원장 며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이 있으니까 뭐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편의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며느리의 직장 동료들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근데 이제 그게 비판의 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오히려 더 회피를 했어야 되는데 네. 부적절한 만남이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났다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떤 수준의 말하자면 공직윤리
논리나 감각을 갖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좀 회의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한 기자님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보수 언론이라든지 국민의힘이라든지 여기가 갖는 의심은 예. 이게 일종의 재판과 관련된 거래나 로비의 어떤 과정이나 결과가 아니냐 이 의심을 하는 건데 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됐는데 그 당첨된 상태에서 자신의 이제 아버지 또는 시아버지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살고 있는 공간에 아들 부부가 그냥 살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렇게 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다른데 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예. 당금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 관사에 그냥 거주를 하면서 일종의 공간 재테크를 한 게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이 전에 나왔었거든요. 아. 그럼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며느리가 그냥 이 공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관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회사 동료들이랑 밥을 먹은 거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네. 없어지지 않는다. 네. 왜 그런 거를 공간에서 밥을 먹고 뭐 이런 일들을 하냐. 예. 이게 어떤 경우든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경우도 문제가 된다. 아유, 대법원장이 계속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김한 기자. 네, 좀 마지막으로 가볍다면 가벼운 소식, 근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요. 대체 공휴일 확대 관련된 소식입니다. 대체 공휴일 확대. 이거는 김한 기자님은 해당되는 일일지 모르나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프리랜서와 정규직의 차이. 예. 그것까지 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동조건과 노동시간.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뭐 소개해 보세요. 본인 입장에서. 네, 오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올해 달력 상여율이 113일로 지난해보다 무려 네. 4일이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직장인들이나 매일 달력 넘겨보는 재미로 사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이렇게 하반기엔 빨간 날이 하루도 없냐 이런 이제 통탄을 하고 하는데요. 통탄까지.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이 논의를 받아서 네. 대체 공휴일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먼저 얘기를 했고 야권도 호응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입법 공청회랑 그 소위를 열었는데 네.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정부 측이 반대를 했습니다. 정부가. 네, 오늘 행안위가 입법 공청회와 법안 심사 소위를 열었는데 정부는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노동법 등 기존 법률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서 예. 부처 간 협의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최대한 의견을 모아올 테니 내일 오전에 다시 법안 소위를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앞서서 공청회도 열렸는데 이 공청회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이제 재계 측의 입장과 그러니까 기업 사용자 측의 입장과 노동계 측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자, 이걸 반대하는 건 물론 재계 측일 건데. 네. 어떤 주장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워진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면 사용자 측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굉장히 예로 많이 드는데 그래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중소기업이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 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예를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최근 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하죠. 평균 감소 시간의 5배 이상인 109시간이 우리나라 근로 시간이 감소했다라는 게 재계의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쉬는 날도 공휴일도 16일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근데 이렇게 대체휴일을 확대하면 고용 비용의 증가가 일어나고 그러겠죠. 이렇게 되면 그 진입한 근로자의 기득권만 강화하고 네. 지금 이제 요새 화두인 미래 세대 청년의 고용 진입은 오히려 더 어렵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현재 이제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율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통계를 내면 예. 이거를 이제 많이 사용하도록 촉진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요. 법정 공휴일을 어떻게 쉴 것이냐는 사실 관공서의 경우에는 지금의 시행령으로 법정 공휴일을 쉬고 그리고 뭐 이게 쉬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고 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예를 들면 사측하고 노조하고 단협을 통해서 이제 네. 그 법정 공휴일을 어떻게 휴무할지를 지금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이 노조의 권한이 약한 경우에는 대체휴일제나 이런 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강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해가지고 재계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제도의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정치권에서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할 거냐 아니면 강제로라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이라도 쉬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줄 거냐 다 법으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하고 합의를 해야겠는데 그게 합의가 잘 될 것이냐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쎄 의외로 합의가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정치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합의를 한 그렇지가 이유는 않나요? 지금 이제 어쨌든 이게 민생 문제라는 것도 있지만 경제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극복된 이후의 효과를 보고 좀 대체휴일제 도입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내일 논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업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민하 평론가, 김한 한결의 기자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